그 마음 쓰라린 그 모든 동작들이 실제로 전부 사형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촌파고다 토익 대표 강사 윤지성입니다. 자, 오늘은 사형식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너무 형식 하지 마시고 항상 문법이라는 것은 해석 위주로, 네, 해석 위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문제도 잘 풀리고요.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토익이란 것도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이고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토익 해봤자 영어 회화 실력에 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건요, 저는 일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토익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봐. 여러분 토익 끝나고 영어 공부를 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까먹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 토익 시험 끝나고도 계속 꾸준히 영어를 공부를 한다면 그 실력이 유지가 되죠. 네. 근데 토익 끝나자마자 영어 공부 덮잖아요. 접잖아, 그지? 바로 까먹는 거죠. 네, 그걸 가지고 토익 무용론을 주장하시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비슷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임용 공부를 할 때 예전에 그런 게 다 자격증이 됐었거든요. 네, 컴퓨터 활용 능력. 제가 그 한 번씩 고향집에 갑니다. 저기 창원에. 네, 고향집에 가서 그 제 옛날 방에 가면 되게 조금 아련한 추억이 많아요. 그죠? 옛날에 공부했었던 문제집 같은 거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다 있거든요. 네. 옛날에 막 중학교 때 받았었던 무슨 그 애기들 손으로 썼었던 그 연애 편지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거기서 뒤적뒤적 좀 찾아보면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란 자격증이 있어요. 나도 딴 기억이 없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임용을 준비하면서 딴 거 같긴 해요. 엑셀과 액세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엑셀은 뭐 평균 정도 낼 줄 알고요. 액세스는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과연 커말이라는 자격증이 무용론 주장할 수 있을까 내가? 아니죠. 자격증 딸 때만 공부 겁나 열심히 하고요. 그 뒤로는 안 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한자 3급. 네, 국가에서 공인하는 한자 자격증이 아마 3급까지일 겁니다. 그죠? 1급, 2급, 3급.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때는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런 게 다 자격증 전부 다 가산점이 됐으니까 다 땄거든요. 근데 제가 한자를 또 못해요. 되게 못합니다. 네,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못하니까요. 상공회의소에서 치는 시험을 쳤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상공에서 치는 시험만 객관식으로 시험을 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 그나마 딸만 했었어요. 그래서 땄습니다. 뭐 몇 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땄어요. 저도 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자격증이 있어요. 고향집 가면 정말 아련한 사진과 함께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은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1에서 9까지도 솔직히 가물가물하게 잘 못 써요. 내 이름 석자 겨우 쓰죠. 네. 그러면 내가 국가공인 한자 3급 자격증에 네, 그 실용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아닐걸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하잖아요, 솔직히. 네. 시험 치기 전까지도 공부 겨우겨우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끝나면 공부를 안 해요. 관심 있는 몇 명 빼고는 영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까먹죠, 당연히.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죠. 물론 토익이라는 것 자체가 회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네, 회화 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잘 공부해 두시면 네, 써먹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네,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요. 어쨌든 편하게 얘기하는 토익설이니까. 자, 오늘 사형식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사형식 동사는요, 우리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한다고 하는데 네, 무조건 그런 동사는 없어요. 네, 사형식과 오형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형식은 목적어 뒤에 보호를 취하고 사형식은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하고 이런 것들은요 모두 타동사 중에서 그렇게 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하셔야 돼요. 즉 모든 타동사는 3타동사 기본이고요. 네, 모든 타동사는 3타동사가 기본이고요. 그 중에 사형식은 목적어를 하나 더 취할 수 있고 오형식은 의미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도 취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사형식 동사들은 우리 보통 조금 어려운 말로 수요 동사라고 하는데 그 수요라는 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의 기본은 주다입니다, 여러분들. 네, 주다 계열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자, 주다라는 그런 개념들은 무엇을 주다라는 직접 목적어는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누구누구에게 주다라는 간접 목적어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동사들은 안 그래요. 일반적인 동사들은 그냥 무엇을 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어 하나밖에 못 취하는데 주다 계열 동사들은 의미상, 해석상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사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는 것은요. 뭐 사람 목적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선택적 목적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추가 목적어.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해하시고 해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사형식은 없다. 즉 사형식 주다 계열 동사들도 그냥 무엇을 주다라고 쓸 수 있지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네, 그렇게 의미를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동사들이 있냐고요? 사주다, 써주다, 만들어주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언어가 달라도 보편적인 상식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동사도 의미적으로 누구누구에게라는 추가적인 사람 목적어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대부분 사형식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대부분 사형식이고요. 물론 예외도 있겠죠. 의미적으로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즉 문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큰 줄기는 이해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큰 줄기는 이해하는 거고요. 나머지 잔가지들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것들을 암기하시는 거예요. 다 외우면 안 돼요. 다 외우려고 하시면 암기 과목이 되고 학문이 되어버려요. 네, 영어라는 언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학처럼 학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지금 주다 계열 해석으로서 누구누구에게 라는 추가적인 사람 목적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주다, 만들어주다, 써주다, 보여주다. 자, 어떤 동사들의 느낌이 공통적으로 드는지 들어오시나요? 네, 우리 남학생들 특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여학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썼던 그 마음 쓰라린 그 모든 동작들이 실제로 전부 사형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 솔직해져 봐봐. 주다. 그녀에게 선물을 주다. 사주다. 그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다. 만들어주다. 그녀에게 정말 멋진 것을 만들어주다. 써주다. 그녀에게 편지를 써주다. 네, 확보해주다. 그녀에게 좋은 좌석을 확보해주다. 보여주다. 그녀에게 이벤트를 보여주다. 점점 슬픈 건 기분 탓인가요? 네, 뭐 나머지 뭐 빚 보증서 주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형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각했을 때 지금 약간 추억에 잠겨서 좀 슬퍼졌어요. 네. 자, 어쨌든 이런 동사들이 전부 사형식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의미적으로 이해하세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즉 주다 계열 동사들이 해석적으로 추가적인 사람 목적어를 취하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형식 동사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요. 수동태일 때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타동사의 수동태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가 새로운 주어가 되면서 동작을 받는다라고 해석되는 게 수동태죠. 자, 근데 사형식은요. 목적어 두 개잖아요. 목적어 두 개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즉, 사람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수동태, 사물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수동태. 그리고 두 가지 형태의 해석이 다릅니다. 자, 먼저 사람이 주어라면 I was given 이라고 쓰면 나는 받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사물을 주어로 쓰면요. A present was given.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해석이 돼요. 해석이 다르죠. 즉 주어에 따라서 수동태 해석이 다르고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문법적인 성분도 다릅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일반적인 수동태는 목적어를 절대 취하지 않지만 사형식 동사는 해석에 따라서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취하진 않아요. 자, 두 개 중에서 사람을 주어로 쓰는 수동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가셔가지고요. 야, 나 어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어제 받았다?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를? 그죠? 뭐를? 이게 뭐죠?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즉, 사람의 주어라면 나는 받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무엇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즉, 수동태임에도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면에 사물이 주어잖아요. 그러면 선물이 주어졌다. A present was given. 이렇게 하면 선물이 주어졌다. 의미적으로 완전하죠.
그러면 더 이상의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3타 동사처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사형식은 무조건 수동태일 때 목적어를 취한다? 아니고요. 사람이 주어일 때 받는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목적어를 취하고 사물이 주어질 때는 주어진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는 없어요. 문법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공부하시면 반드시 실수가 발생이 돼요. 그렇다고 공부하실 때 문법을 완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중요하긴 하지만 항상 해석 위주로 접근하시되 문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조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어때요?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정리하시고 네, 앞으로 절대 사형식 동사에 대해서 헷갈리는 일 없도록 해석적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오케이?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